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이 숨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 김용균 씨는 발전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외동아들 잃은 부모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쌍둥이 참사라고들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청춘을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번엔 반드시 문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열린 세상 오늘 고 김용균 씨 사고를 면밀하게 짚어보고 대책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또 정부의 대책,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들어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대책도 챙겨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탈시설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장애인 사목연구회 정준규 연구위원과 생각해봅니다. 사회 현안을 사회교류로 풀어보는 세상 속으로 코너에서는 갑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문자창과 방송 토크 열려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컵라면 3개와 과자 한 봉지, 그리고 때 묻은 수첩. 24살 청춘의 유품은 소박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가슴 아픈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2년 전에도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긴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 비정규직에게 몰리는 현실,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겨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김용균 씨가 일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얼마 전까지는 고 김용균 씨와 같이 그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연료를 운송하는 그 설비에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그 발전하고 난 이후에 그 발생되는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환경 설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빠른지 혹시 표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확한 그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발전을 위한 그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은 일단 배로 운송이 되는데요. 예. 석탄 자체가 광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또 그 부피도 큽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요. 예. 그 운송하는 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속도가 좀 빠르고 그 무거운 광물을 나르기 때문에 또 큰 힘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있기는 이 그 벨트가 해당 구역마다 약간씩 속도가 다른데 2m에서 4m/s 정도의 속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분들도 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험하다고는 생각되는데 이제 해야만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위험보다는 일을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컨베이어 벨트가 좁고 어두운 공간이라서 반드시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망한 김용균 씨 같은 경우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자님도 혼자서 일을 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어제까지는 혼자서 일을 했고요. 어제 이제 대책이 나오고 2인 1조 지시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2인 1조를 할 거는 같습니다. 2명이서 근무한 적이 있긴 있으셨습니까? 저도
그 처음 입사를 해서 그 현장에 투입되고 이제 2주 저희는 2주 동안에 그 동반 교육 이제 실제적으로 안전교육은 별도로 하고요. 네. 안전교육 이후에 이제 현장에 배치됐을 때 2주간에 또 복수근무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2주 동안은 선임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현장을 보고 배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초반에만 선임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그 후로는 혼자 근무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일을 얼마 동안 오래 해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 18년 근무한 것 같아요. 꽤 되셨네요. 네. 이 김용균님 같은 경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지만 소속은 이제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 하청업체였습니다. 근로자님도 비슷한 상황이신 겁니까? 저도 물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명균 씨가 했던 그 업무하고 동일한 일을 하지만 회사는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얼마나 계신가요? 글쎄요. 워낙 업체들이 많아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거죠? 예. 다른 화력발전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또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입찰이라는 제도가 전 발전소에서 다 행해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하던 일도, 다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수임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제도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는 실정입니다. 네. 김용균 씨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사고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사고 당일 소식을 듣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한숨만 쉰 것 같아요, 그날은. 사실 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또 같은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저도 아차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 저보다 저를 알고 계시는 주위 분들이 사고 이후에 이제 전화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걱정되셔서. 예,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제 일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머니 걱정이 가장 크시더라고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계신 걸 어머님도 아시는 거죠? 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인 줄은 몰랐던 거죠. 다들. 네. 김용균 씨하고는 안면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네. 김용균 씨를 포함해서요, 2008년 이후 10년 동안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12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통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마음이 무거우시죠?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청업체에서 모든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게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도 하나하나가 그 하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원청에서 지시를 받고 원청이 해야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이 일은 원청에서 시키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또 즉시 다 처리를 해야만 되고 그 지시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또 하청업체의 책임이다라고만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고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을지 좀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열악한
환경이고 또 아직 그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조금 더 지금 그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설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시설을 잘 모르는 아직 익숙치 않은 그런 신입들이 이제 혼자 설비를 점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하죠. 네. 정부가 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경력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 작업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요건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거를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용균 씨의 유품인 컵라면과 과자가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라면으로 식사를 때운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요? 사실 그 일반 낮에 근로를 하시는 그런 근로자들하고 다르게 저희 발전소 교대 근무자들은 점심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먹어야 되는 식사 시간이거든요. 아이고. 예, 물론 정해진 시간에 식사는 배달은 돼요. 식사는 배달은 되지만 각자 흩어져서 각자가 일하는 장소가 다르고 또 그 일을 마치고 짬을 내서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혼자 식사할 때도 많고 또 남들이 다 먹고 난 이후에 한게 식은 음식이라든지 또 뭐 앞사람이 좀 많이 먹어서 부족한 것들은 그냥 감내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사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밥 먹을 시간조차 충분하지가 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반응도 논란입니다. 지금 뒤늦게 2인 1조 공문을 보내고 사고 닷새 만에 사과문 발표하고 사과문도 대표자 이름이 없이 임직원 일동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책이라고 2인 1조 대책을 내놨다고 했는데요. 대책은 이제 하라고는 또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청 업체들은 이미 정해진 인원이 있고 그 인원 안에서 여러 그 설비들을 운전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인력 충원이 없다면 2인 1조, 뭐 3인 1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 예. 책임자 처벌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정부가 어떤 대책을 꼭 추가로 더 마련했으면 하는지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추가 대책은 어제 또 이제 정부의 그 정부 기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이제 또 움직이시겠습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김용균 김용균 씨는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에만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에도 있는 김용균 씨고 민주당에도 있는 김용균 씨고 정의당에도 있는 또 다른 김용균 씨입니다. 이미 저도 많은 그 웹스톰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구의역 사고위에 이제 그런 사고를 막겠다고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아는 그런 무수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금 이런 그 사고가 지금 동일한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고가 생겨서 잠시 수면으로 나왔다가 또
또 잠들어 버리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도록 네.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뒤에 이어서 우원식 의원 연결할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비정규직 근로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가 됐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오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지난주에 김용균 씨 빈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빈소에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유족들과 그의 동료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민주당의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 특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러시죠. 더욱이 지난 여당 첫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총체적으로 재검토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국정과제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죠. 네. 7개 전력기관들이 위험한 현장을 모두 외주화한 다음에 무죄해 인증을 받아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온 사실 의원님 국감에서 지적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찌감치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이건 위험의 외주화 문제고 이미 오래전부터 2년 반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문제죠. 예. 그중에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장이 바로 이 화력발전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같이 해서 이 사고 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사고 났던 그 컨베이어 벨트 그곳에서 들어갔었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부 온도가 한 45도쯤으로 육박을 하고 그때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바깥 온도보다 더 더운 거예요. 그리고 탄가루가 날려서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웠고요. 거의 탄광이나 다름없는 아주 어둡고 뜨거운 곳인데 저희가 갔을 때도 노동자들이 바닥에 쌓인 석탄을 그 삽으로 컨테이너 위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당일에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에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안전사고가 아주 빈번한 그런 작업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산업재해가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청업체나 외주업체 직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하청업체나 외주업체 직원들의 재해가 국회나 상급기관의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의도적 누락인지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건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온 자료하고 실제 사고하고 그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산재 은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산재 보험료하고 관련이 있고 또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산재 은폐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산재 은폐인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해서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서 산재가 적게 발생하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 하청 노동자들은 산재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원청은
그 산재 보험료를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500억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청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하청한테 다 미루게 되니까 네. 그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업체한테 떠넘기는 구조. 이게 이제 그동안의 문제였던 거죠. 네. 아니 2016년에 구의역에서 김모 군이 사망했을 때 당시 을지로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법안 패키지로 발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법안들이었습니까? 그때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그 외주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에 위험 작업, 지금 이제 이런 작업이죠. 예. 그걸 산해 하도금 전면 금지하는,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이었고요. 철도 차량 정비 유지 보수 이거 외주화를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원청 책임성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법들입니다. 예. 아니 근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그건 이제 그때가 이제 2년 반 전이니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예. 일단 경영계에서 이렇게 도급 금지는 계약 체결 자유를 제약한다. 이렇게 해서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나 당시 여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고용 형태 제한은 최소한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당시 그 새누리당과 그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통과가 되지 못했죠. 그랬군요. 이번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면 이 외주화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외주화는 두 가지죠. 하나는 법안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 산업재해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그 산재 통합 관리. 그러니까 이 산재가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하청 노동자는 하청 업체에서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유해 사업장 위험하고 유해한 사업장은 하청 도급 금지. 이게 이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통과시키면 상당한 부분에서 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이런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아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번 기회에 첫째는 법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위험하고 이 유해한 업무,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 상시 지속적인 업무 이런 부분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대책에 그게 그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당으로서 그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보면서 앞으로 당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근로자를 연결했는데 마지막에 법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아직 입장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통과해야죠. 이런 상황이 이런 정도로 갖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위해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그것도 하청 노동자로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청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그 사업장도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이렇게 일부 노동자들의 희생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게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예.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당에서 더 이상 이거를 막으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동계 뜨거운 현안이 탄력 근로제 문제입니다. 요 문제와 혹시 연계될 일은 없을지 그러다가 처리가 어려워지진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법은 그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반대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 저 법을 막 연계하다 보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네. 이 법은 이 법대로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국민의 그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국민들한테 고개를 들 수 있죠. 예.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발족된 그 시민대책위원회가 금요일에 촛불 집회를 또 토요일에는 범국민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도 참석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들 의원들끼리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이 어제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님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이 면담에 응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문제는 네. 국회에서 이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대통령 국정과제 어제 강조하셨던 대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런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집이 아닌 곳에서 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발달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장애인 사목연구회 정준규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발달장애인들이 집보다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구체적으로 뭐 집계된 자료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뭐 정확한 통계라 몇 년 전 겁니다만은 한 3만 명 정도가 시설에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갈 때 본인의 의사를 묻긴 하나요? 대개는 아시다시피 지능지수가 그렇다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또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일정 시기가 되면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부모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발달장애인들이 몸은 성인이라도 이제 판단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건 하나의 좀 임금 문제를 볼 때는 한 사람의 어떤 주체성을 생각지 않는 부분이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이라는 자체가 또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라고 계획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가정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길을 밟아간다는 것 안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발달 장애인들 의사가 궁금합니다. 시설 입소에 대해서 보통 어떤 생각들 많이 갖고 있나요? 우선은 그런 자기 의사를 밝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예.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그래도 시설에서 우리가 이래 조사를 할 때 의견을 설문을 조사하면은 최소한 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는 의견을 하는 분들이 80% 이상 될 때가 많습니다. 8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설에서 지내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렇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자기 본능이
좀 더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예. 예. 근데 또 장애인들 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발달 장애인들의 탈시설만 촉구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장애인의 사회 통합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국 장애인 복지 수준이 발전하면서 장애 유형별로 사회 통합이 하나 둘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 통합이 이제 필요한 마지막에 남은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발달 장애인들의 시설에 계시는 발달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가 적극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보통 집에서 좀 돌보기가 어려워서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환경이 만약에 시설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시설에 있는 게 나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래요. 이 발달 장애인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24시간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발달 장애인의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달라는 그런 요구죠. 예. 네. 가정에서 지내더라도 손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현실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발달 장애인들의 뭐 능력이나 직업 개발 위해서 어떻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작업장들이 기존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단순 노동 작업하는 그런 거. 요즘 와서 이제 새로운 발달 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린 적합 직종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보조사나 요양보조사, 보조사스, 또 보조교사 등으로 꽤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두고 말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요즘은 공연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술에 각별한 재능을 지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소수지만은 예술가로 맹활약 중인 발달 장애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저희가 간혹 눈에 보게 되는데 그 직업을 가진 발달 장애인들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당연히 참 만족하고 예를 들어 그날 세미나도 발표했지만 강민희 같은 배우 발달 장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탤런트보다 더 유명해지고 만족을 삶을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진국에도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게 좀 많이 있나요? 60년대 그렇게 반세기 전만 해도 미국 역시도 우리처럼 시설이 거의 수용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 지나면서 발달장애인 그 용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설이 폐쇄되고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잊지 못하는 장애인들 경우에는 그 대안책으로 발달장애인 전문 자격을 갖춘 이들이 지역사회에 위탁 양육하는 포스트홈 제도 같은 그런 게 운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시겠지만 거기는 발달장애만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도 국가에서 완전히 직업을 재활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은 완전히 시설이 완전 폐쇄가 됐습니다. 한 명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책임 갖고 작업장이든지 여러 가지 직종들을 개발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발달장애인 관련 세미나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 대규모 집단 시설을 주도하는 거는 교회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사실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장애인 복지를 정말 이끌어왔죠. 네. 노고가 대단하셨고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장애인 사회 통합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좀 비판적인 거는 시설 위주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 점이 좀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 사회 통합 쪽으로 이제까지 지니고 왔던 여러 가지 풍요로운
물적인적 복지 자원들을 투신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명동성당을 보니까요. 어린이 주일학교랑 장애인 주일학교가 함께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아이들이 처음에는 놀라거나 낯설어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 함께 지내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에 아주 좋은 사례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른 성당으로 빨리 확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점을 저 이제 바라고 저도 이상적으로 생각해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세미나에도 그날 일종의 대안책으로 제시한 것이 각 본당마다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면은 특히 가톨릭이 솔선해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원래 대구니까 대구에는 네. 그런 본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모애들도 활동을 하고 뭐 교리반도 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례 공동체 안에 발달장애인이 같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발달장애인들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장애인 사목연구회 정준규 운영위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들 타의시설 촉구하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올 한해도 우리 사회엔 갑질이 난무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의 물컵 갑질은 시작에 불과했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갑질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요. 또 조선일보 사장 손녀가 운전기사한테 퍼부은 막말은 최연소 갑질로 기록됐습니다. 갑질이 얼마나 심했으면 올해 10대 뉴스로도 꼽혔네요.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 언제쯤 이 지독한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매주 화요일 사회 현안을 사회교류로 풀어보는 세상 속으로 오늘은 뿌리 깊은 갑질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이신 박정호 신부님 연결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 있는 자들의 갑질,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갑질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네, 뭐 이렇게 갑질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면 인간의 지닌 근원적인 그런 한계, 뭐 욕심, 이기심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뭐 갑질은 권력과 무슨 권위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갑질은 비도덕적인 권위주의다 또는 왜곡된 권위의 행사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할 권위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질서와 권위는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를 다스릴 권력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공동선을 위해서 권력이 행사될 때만 그 권위는 도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갑질은 도덕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높다, 남보다 더 낫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겠다 이런 잘못된 욕심 이것이 갑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갑질은 비도덕적인 권위의 행사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네, 갑질과 대비되는 평등의 개념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단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 좋아하던 대표적인 인물들,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장터에서 뭐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 한 분만이 높으시고 모두는 서로 동등한 형제 자매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뭐 작은 사람에게 오히려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을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약자에 대한 사랑에 각별하기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갑질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뭐 글쎄 교황님의 갑질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우리말이니까 쓰진 않았을 테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뭐 이태리 말이나 뭐 스페인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겠죠. 근데 교황님이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폭력, 착취, 불의 이런 것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예. 근데 교황님은 사실 말씀도 말씀이지만 행동으로 더 큰 교훈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얼마 전 이제 교황님 생신에 노숙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질의 정반대는 동등한 인격적인 대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노숙자들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네. 또 몇 년 전에 교황님이 성목요일 날 그 로마의 지역에 어느 그 교회 지역에 한 소년원에서 재소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예. 거기에 여성도 포함됐고 이슬람 신자도 포함됐고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 또 뭐 교황님이 교황되고 나서 특권을 거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다른 사제들과 같은 형태의 소박한 숙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갑질 문화를 반대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갑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직장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상하관계가 존재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여전한데 네네. 이 직장 갑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뭐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성과 그런 심성이 굉장히 수준 이하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개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뿌리가 깊은 그 유교적인 신분차별 문화라든지 또 군대식 서열 문화 거기에 뭐 권위주의, 특권의식 또 남녀차별 이런 경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갑질 문화를 비판하고 모두가 어떤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나 뭐 재력이나 학력으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높다 이런 우월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그런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분야도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대표팀도 코칭 스태프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네. 체육계에 존재하는 갑질 문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좋아하는 그 심석희 선수가 뭐 코치한테 폭행당했다 이런 뉴스를 듣고 저도 좀 속상했는데, 예. 네, 체육계에서는 아마도 이제 경기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코치들이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선수들을 독려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이런 성적 지상주의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체육 활동의 의미가 뭐냐,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고. 선수가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 굳은 의지를 키우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지 경쟁이라든지 또 뭐 우승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인 이득 그런 것에 더 마음을 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뭔가 성적만 내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폭력이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예. 그것이 안 되고요. 제자도 동등한 인격체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빨리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질이 어디 뭐 직장과 스포츠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교회도 사회에 동떨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살아온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이 아무래도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먼저 조심하고 반성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또 뭐 사실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갖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이런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런 갑질문에 젖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다. 이런 기본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요.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어떤 것도 차이를 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의식을 또 강조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갑질 대신에 배려와 존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사회 현안을 사회교리로 풀어본 세상 속으로 지금까지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이신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14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또 표결 없이 전원 합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2005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거는 올해가 또 5번째라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하고 일본 대표부가 주도적으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을 주도했고요. 61개 공동제안국이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을 했습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발을 했네요.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 평화로 가는 길과 함께 맞물려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듣고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해서 팜시베님, 미카엘라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민아옥실리아 님도 안타까운 한 생명이 또 희생됐다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소피아 님도 김용균 씨의 영혼을 주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제 조카와 동갑이네요. 우리 젊은이들 취업도 힘들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고 너무나 갑갑하다.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또 장애인들 탈시설화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메임 대레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탈시설도 좋고 사회통합도 좋지만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인터뷰였다. 실제로 발달장애가 심한 친구들과 하루 이틀만 생활해 보면 탈시설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런 또 반론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열린 세상 오늘 지금 1부 마칠 시간 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용균 씨 사고도 그렇고 또 장애인들 탈시설화 촉구하는 문제, 갑질 문제까지 우리 사회 여러 현안들이 좀 방향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끊어진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일, 남북이 드디어 공동조사를 마치고 26일 착공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이 개성에서 열리는 만큼 개성행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대축일 어떻게 보낼지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힘 기자의 문화 확대경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무렵 명동대 성당에서 열리는 연극 공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서 국제 까리타스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민이 아빠는 나쁜 공기랑 싸워서 미세먼지를 없애준대. 에이,
그거 아빠도 하는 거야. 아빠도 컨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울었다. 경동 나비엔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보일러는 본체뿐만 아니라 지진 감지기, 가스 누출 탐지기, 분배기, 그리고 IoT 각방 제어까지 한 세트로 구매하셔야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세트. 김상영이 추천하는 S클래스 송. 가스비를 아껴준다. S클래스. 환경까지 생각하지. S클래스. S라인 능력이야. S클래스. 가스비부터 환경까지 급이 다르게 아껴주는 S클래스급 보일러. 역시 대성 S라인. 대성 S라인 콘덴싱. 보일러. 와, 맛있겠다. 홍은희 씨, 요 쫄깃한 문어를 맛있게 먹는 법 아세요? 오래오래 꼭꼭 씹는 거 맞죠? 잇몸이 좋으신가 봐요. 전 치과 다니면서 인사돌 플러스도 꼭 해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 저도 시작해야겠는데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게 인사돌 플러스. 동국제약. 고객님, 가입 요건 확인해봤는데요. 라이나에게 보험을 묻는다면 고객님, 가입 가능하십니다. 케어로 답하겠습니다. 고령자부터 유병자까지 누구나 케어받아야 한다는 라이나의 생각. 다양한 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의 기대를 넘어야 케어입니다. 라이나 생명. 라이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시그나의 가족입니다. 너 만나고 우리 가게에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뻑떡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펠리세이드와 함께 당신이 향할 곳은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당신만의 영역.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펠리세이드. 현대자동차.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철만은 달리고 싶다. 오래된 바람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이 어제 복귀했습니다. 우리 열차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측 동해선 구간을 달리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매경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동조사단이 돌아왔네요. 네, 어제부로 경의선과 동해선 모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조사단은 경의선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 구간을 살펴봤고요. 네. 동해선은 금강산부터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네, 이 17일 동안 무려 2,600km를 이동하는 긴 일정이었는데요. 이 조사단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동조사단장인 박상일 통일부 과장은 처음으로 두만강 다리에 올랐다며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북측 철도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속도는 KTX의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KTX의 최고 속력이 300km 정도니까 한 30km 정도로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공동조사단장인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겠지만 선로나 궤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급속한 운행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동조사단은 금강산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금강산선은 1997년 궤도 공사를 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20년 이상 흐른 겁니다. 현재는 열차가 다니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필요할 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단도 철도가 아닌 버스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네, 공동조사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일단 남북이 서로 도와가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서로가 좋든 싫든 20일 넘게 동고동락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 임종일 단장은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남북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착공식이 다음 주에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착공식은 26일 다음 주 수요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까지 이제 끝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철도 연결은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이 연결되면 앞으로 30년 동안 1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경제뿐만 아니라 철도 연결은 또 하나의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남북 현안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검증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최전방 격전지였던 곳에서 남북 군인들이 서로의 땅을 밟았습니다. 1km 안에서 대치하던 감시초소의 철수 상태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남북은 각각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남북을 오가며 서로의 감시초소 11곳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네. 검증반은 이 GP 감시소와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제 군 당국이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측 GP는 이제 더는 군사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지척의 거리에서 서로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는 모습 보지 않게 되겠네요. 외경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셨나요? 오늘 기자 코너는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이템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힘 기자의 문화학대경 코너 진행해보죠. 이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연극 배우입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소속 연극인인 문지영 레지나 교수인데요. 오는 24일과 25일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열리는 연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연극에 출연하시는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문 교수는 24일과 25일 파밀리아 채플에서 열리는 연극의 주연 배우인데요. 작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음악부터 들어보실까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러시아에 온 것처럼 찬바람이 느껴지시나요? 네. 마침 우리나라도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문지영 교수가 출연하는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원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네. 문 교수는 연극에서 미하일 천사 역으로 열연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 내용이라서 사실 내용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그 하늘나라에서 살던 미하일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벌을 받고서 지상에 내려와 겪는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톨스토이가 1885년 출간한 단편소설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다른 이야기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문 교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미하일 천사가 하느님께 벌을 받고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가져와라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러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깨닫게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최주봉 회장님께서도 이 연극을 보시면서 수십 번을 보셨지만 매번 눈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대림시기에 우리에게 영혼을 일깨워줄, 우리에게 감동을 줄 그런 좋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답이 왜 딱딱 안 떠오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연극을 보시면 이 세 가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째서 몸에서 발끈이 지나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3번밖에 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요. 이 밝은 빛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징표입니다. 그동안 3번만 웃은 건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3가지 질문의 답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궁금해서 미치겠네. 하늘마다 벌을 받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리신 3가지 질문, 그게 뭔데?
앵커께서 정 궁금하시다니까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비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연극 제목이기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네. 해답이 궁금하신 분은 24일과 25일 명동 성당에 오셔서 연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지만 성탄절까지만 참기로 하고요. 문지영 교수가 그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2015년 1월 19일 창단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창단 만 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연극협회는 그동안 요셉 임치백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평신도 희년기념극 빛으로 나아가다 등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네. 문 교수는 빛으로 나아가다에서 김익진 프란치스코의 딸인 김화영 수녀로 열연했습니다. 교육자이자 문필가인 김익진 프란치스코는 해방 후 자신이 가진 토지와 재산을 팔아 소장농에게 아낌없이 나눠준 평신도입니다. 네. 한국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딸로 명령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빛으로 나아가다에 출연한 뒷이야기, 문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셨던 분들이 뭐 서울대학교 강의보다도 낫더라. 그리고 또 이 연극을 보고 또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한참을 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캐스팅에 제가 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축복과 또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겸손해져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대사 속에 모든 게 다 하느님의 뜻이었네요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 캐스팅에 된 거를 이유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지영 교수가 연극인이 된 계기, 신앙인이 된 계기도 특별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 교수에게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연극인이 된 계기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두 질문을 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문 교수는 신앙과 연극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빛으로 나아가다에서 대사 중에 어쩌면 믿음은 할머니처럼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한다라는 부분에서 연극과 믿음, 네, 신앙이 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극이라는 그 예술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봄으로써 양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연극의 아주 뭐 중요한 점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일깨움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저는 연극과 신앙을 갖게 된 계기이면서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 교수가 견진성사를 받은 것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문 교수는 1998년 스스로 찾아간 성북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견진성사는 헝가리의 성안나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미사에 참여했다가 복사를 섰던 젊은이와 지하철에서 다시 마주쳤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우연히 또 지하철역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을. 근데 이제 동양인이 저 혼자이다 보니까 이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죠. 그러더니 뭔가 주섬주섬 꺼내는데, 핸드폰을 꺼내는데 그 안에 평화방송 앱을 깔아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외국인이세요. 헝가리 분이세요. 예. 성가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성가가. 그래서 복사하시는 분이. 네, 복사하시는 분이. 그래서 평화방송의 성가를 항상 들으신대요. 평화방송 한국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국어를 또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타국에서 그 낯선 이방인이 지하철역에서 그것도 한국의 성가를 제가 그 외국인에게 한국 성가를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게 정말 뭐지? 정말 놀랍다라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그래서 헝가리에서 돌아오자마자 견진을 받게 되었죠. 그때서야. 문 교수가 연기 재능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게 또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문 교수가 몸담고 있는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사회적 기업 극단 여명을 만들어서
문화적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이 직접 화자가 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배우가 즉흥으로 풀어내는 연극 형태죠. 예. 이를 전문 용어로 플레이백 시어터라고 하는데요. 주로 노숙인 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네. 문 교수가 청소년들 교육에도 아주 관심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방법으로 연극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일반 아이들과 자폐 아이를 같이 합해 놓은 통합반이에요. 그 통합반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저렇게 막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연호를 했죠. 그 아이 이름을 박수를 치면서 연호하면서 막 대배우가 났다는 둥 막 아이들 사이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한 친구들 의 어떤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육, 연극 어쩌면 다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게 되었죠. 네. 문 교수는 현재 청운대 연기예술학과 겸임교수이자 한성대, 중앙대, 중부대 외래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강사 등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문 교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연극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성탄절을 맞아서 문지영 교수가 출연하는 연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성탄절 전날인 24일 오후 5시, 8시 그리고 성탄절 당일인 25일 오후 2시와 5시 30분 이렇게 4번 파밀리아 채플에서 열립니다. 네. 관람하시려면 서울가톨릭 연극협회 홈페이지 www.sact.kr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관람료는 무료니까요. 성탄절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보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연극 배우 문지영 레지나 교수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이민자, 난민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은데요. 교황청 산하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 카리타스가 최근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무슬림 난민 캠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도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구역에 있는 쿠투팔롱 난민 캠프. 콕스 바자르 구역에 있는 30개 난민 보호소 가운데 가장 큰 난민 캠프입니다. 이곳에는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무슬림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난 2016년과 2017년 미얀마 라킨주에서 일어난 잔혹한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교황청 산하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 카리타스가 이달 초 쿠투팔롱 난민 캠프를 찾았습니다. 국제 카리타스 의장 겸 필리핀 마닐라 대교구장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교황님께서 1년 전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방문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이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드리고자 왔습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그러면서 국제 카리타스의 이름으로 방글라데시 카리타스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 카리타스는 아주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 연합회와 가족들 안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카리타스 조직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쿠투팔롱 난민 캠프에서 인간의 고통을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카리타스 연합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도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염려의 증거.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연대와 사랑과 연민을 필요로 한다면 카리타스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각 구성원의 선함과 능력을 끌어올리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카리타스는 지난 2017년 9월 난민의 여정에 함께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의 이민자나 난민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부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와 일자리 상황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부 사업 예산의 61%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가 9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운전기사가 시간을 아껴 자기 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지나쳤다며 사건 이후 1년 반 동안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반성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 존엄 훼손이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 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하고 미결 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부산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출발하려던 컨테이너에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부산 북항에서 하역해 부산 신항으로 이동하려던 컨테이너에서 시가 1,900억 원 상당 코카인 63kg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코카인은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부산항 개항 이래 환적 화물에서 적발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김부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반응이 좋습니다. 소리한개님께서 연극과 전시 소개받아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받고 계시다고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미나옥실리아님, 김정식 글라라님 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연극 보러 가시겠다고 이렇게 또 같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또 외국인이 평화방송 듣는 게 감동이다 이런 얘기 김정식 글라라님 같이 보내주셨네요. 오늘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네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 예보 보니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충북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인데요. 이 중서부 지역 계신 분들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짙으니까 마스크 착용하시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